우리 과목 이름은 부동산학 개론, 줄여서 학개론, 또 더 줄여서 그냥 개론이라고 합니다. 과목 이름이 개론, 개괄적 이론입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개괄적 이론. 제발 좀 노트에 적을 때 이렇게 적지 마라. 이건 틀린 거다. 개론이다 그냥. 개론이 아니고 알았죠? 부동산학 개론, 줄여서 그냥 개론이라는 거예요. 학개론 또는 그냥 개론 이렇게 표현한다. 요 개론은 전체가 이제 교재로는 3개 편수로 편제가 되어 있죠. 총론, 그리고 강론, 감전평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총론은 그냥 한 3문항 정도 출제되는 영역이고 별로 이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용어, 여기도 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문제씩 3문항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강론은 아주 영역이 다양합니다. 1장이 수요 공급, 그러니까 경제론이죠. 경제론이 수요 공급하고 경기 변동론이고, 그리고 2장이 이제 시장과 입지론, 3장이 정책론이고, 그리고 4장이 투자론이고, 5장이 금융론, 6장이 개발관리 마케팅 이론입니다. 영역이 아주 다양한데 요 경제론이 6개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6개나 7개. 시장론이 5문항 정도. 정책론은 작년하고 재작년은 7문항, 그 전에는 6문항. 이렇게 최근에 한 3년 동안 20문제를 냈는데요. 실제 그다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올 영역은 아닙니다. 이것도 한 4개 아니면 5개를 예상하시고요. 투자로는 작년에는 문항수가 좀 적게 나왔는데 최소한 7개에서 8개를 예상하셔야 되겠고, 금융론도 5문항 정도, 개발관리론이 4개, 5문항 정도, 감정평가로는 올해 7개가 나왔지만 작년에 6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한 40문항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이 중에 이제 이번에도 31회 때도 9문제가 나왔고 작년에도 재작년 다 9문제씩 출제됐는데 그죠? 평균 그냥 한 8개에서 10문항 사이, 그러니까 9, 10개 정도 나온다. 이 계산 문제 10문제 가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야. 25% 정도가 출제되는데, 물론 올해는 그 난이도 상급 문제가 30% 출제됐다 그랬죠. 그럼 30%면 12문제인데 그죠? 12문제 중에 계산 문제는 대부분 다 난이도 상급으로 출제가 됐어요. 한 9개 중에 6문제가 난이도 상급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난이도 상으로 출제된 게 계산 문제가 포진되어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계산 문제는 다 풀 수가 없다. 다 풀 수가 없고 선별해가지고 몇 개 정도만 풀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문제하고 풀어야 될 문제를 구분해 드릴 테니까 꼭 해마다 출제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가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알고 가면은 1분 이내에 그런 거는 습득을 해서 풀도록 하셔야 되는 거야. 그것만을 한 10개 정도만 딱 습득하면은 4, 5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도. 그럼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산 문제를 다 습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꼭 알고 와서 반드시 풀으라는 게 있어. 모든 걸 풀어주지만 제가. 그러나 딱 찍어주는 유형의 문제는 꼭 습득을 해가지고 풀도록 하면은 절반 정도는 건질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에서도.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거는 버리는 요령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알려고는 할 필요가 없고 다 버려서는 안 된다 절대. 알겠죠?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기도 좀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할 거라고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개의 영역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제는 이겁니다. 그지? 요게 문항수도 많은 데다가 어려워요. 그 1순위, 1년 동안 공부할 1순위는 투자론, 2순위는 이제 요거 감정평가론. 이 전문 영역이니까 뭐 어렵죠 이게. 그 3순위가 이제 요거의 경제론. 요 3개 영역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습득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개론은 다 해결이 돼요. 물론 뭐 정책도 어렵고 금융도 어렵고 뭐 공부하다 보면 안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죠 실제는. 그렇지만 그래도 수업하는 내용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파트가 요 3가지 영역이니까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다룬 부분은 총론인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 2번 정도만 제대로 들으면 다 점수를 딸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가볍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자, 1편은 이제 3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부동산학의 체계는 시험에도 자주 언급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4, 5년에 한 번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심화이론 단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줄을 쳐드릴 테니까 우선에는 볼 필요가 없다. 볼 필요가 없고 33페이지로 바로 가요. 33페이지 2절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하는 게 나왔다. 그제? 이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두 문제 사실됩니다. 근데 부동산의 분류는 이제 토지의 용어가 있고 주택의 용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뭐 토지의 용어입니다. 주택의 용어는 보통 이제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 별로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나중에 자동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토지의 용어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인데 우리 부동산의 용어를 많이 쓰잖아, 그지? 한자로는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하고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산은 이제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뜻인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런 뜻이니까, 그지? 동산은 움직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동산은 움직이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분할 때는 이동이 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부동산이 되는 거고 들고 다닐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다. 움직인다. 큰 부동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이면 동산. 그 다음에 들고 다닐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면 동산이지만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버린 물건이면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물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할 때는 공시방법이라고 해서 공시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공시를 하느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남에게 널리, 그죠? 이게 내 것이다 하고 표시한단 말이야. 공공연하게 널리 알린다. 이걸 공시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다 하고 남에게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하는데 이동이 가능한 동산은 내가 가지고만 있다. 내가 차지만 하고 있으면 이건 내 물건이라는 걸 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은 점유로만 공시가 가능하죠. 이제 민법에서 들어보셨을 거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지만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이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가 점유만으로 공시를 할 수가 없어요.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해두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가 되면 부동산이 되는 거고 점유로 공시가 안 하면 동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물건, 고정된 물건 그래도 되겠고, 그죠? 또는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 이게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다. 그지? 오케이? 영문으로 부동산을 표현한다. 그러면 리얼 에스테이트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용어입니다. 물론 리얼티라는 용어도 있고 리얼 프로퍼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RE라고 이렇게 적었잖아, 그죠? 리얼 에스테이트에 머리 글자를 딴 거야. 자, 이 리얼 에스테이트에 머리 글자를 따서 대문자로 이렇게 리얼 에스테이트를 표기하면 이건 부동산 학이라는 의미고요. 부동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이렇게 RE를 이렇게 적으면 이게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판사할 때 RE라고 적으면 리얼 에스테이트에 머리 글자를 따서 부동산을 이렇게 표기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요걸 알고 이제 교재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부동산에는 항상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해요. 부동산에 존재하는 3대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의 3대 측면이란 기술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요 세 가지를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부동산을 3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류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 학에서 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그냥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토지라는 부동산은 기술적 측면, 이 기술적이라는 말은 물리적이나 또는 공학적인 측면을 뜻하는 거예요. 물리적 또는 공학적인 개념에서 볼 때 이 토지라는 부동산은 자연이 되기도 하고 또 위치가 되기도 하고 공간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다 용어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이런 용어는 전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연도 부동산이고 환경도 부동산이다. 다만 이 용어들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그러면 돈과 관계되는 용어들은 전부 경제적 측면이 되는 거예요. 돈과 관계되는 거. 경제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자산이고 부를 증식시키는 자산 또는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본이 없고서는 취득할 수 없는 물건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자본이기도 하고 또 생산재이기도 하면서 소비재가 되기도 합니다. 생산재나 생산요소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죠.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요소 아닙니까? 생산의 3요소인데 그러니까 토지는 중요한 생산요소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최종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거래나 매매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되기도 해요. 자, 자산이나 자본이나 소비재나 상품은 전부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소비재도 부동산, 생산 요소도 부동산이라는 뜻인데 다만 이 용어들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 위치, 공간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자산, 자본,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이 협의라는 것은 바로 좁은 의미, 광의는 넓은 의미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상의 부동산만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 99조를 보면요. 99조 1항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99조 2항에서는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만을 우리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광의는 넓은 의미니까 좁은 의미의 뭔가를 합친 거겠죠. 그죠? 그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 바로 민법상의 부동산 아닙니까? 그 민법상의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 즉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단 말이야. 줄을 빨리 쳐라. 그 가로가 해가지고 협의의 부동산 1 적지 말고 받아 적지 말고 1, 2월은 받아 적는 게 아니고 뭐 하라 그랬지. 책에 찾아서 줄을 치라 그랬는데 또 봐라. 줄을 치시오. 줄을. 그지? 그러면 기술적 측면 그러면 그게 1, 2, 3, 4 해갖고 자연, 위치, 공간, 환경 단어가 나와 있잖아.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 보니까 그게 다 단어가 나와 있잖아. 그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된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정착물로서 그래놨잖아. 그다음에 이제 광의의 부동산은 뒤로 또 넘겨보면 광의가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3대 척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분류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나 위치, 공간은 뭐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나 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용어들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뜻하는 겁니다. 구분 기준이 절대 바뀌면 안 된다. 기술적 개념인지 경제적 개념이니까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자,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부동산을 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토지하고 정착물 이거밖에 없어요. 민법상으로는.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된 토지와 정착물 이것만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민법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랬어. 그럼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토지가 부동산이다. 다 알죠? 왜 토지가 부동산인데?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동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근데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그랬잖아. 민법에서. 그럼 이게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 정착물의 개념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정착물. 여기에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착물은 첫째 뭔가 정착물이 개념을 알아야 되겠지. 그다음에 정착물에는 어떤 게 있는가 종류도 아셔야 돼. 세 번째는 정착물이면 뭐가 되죠? 부동산이다, 그지?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그랬으니까 정착물이면 부동산이 되는 거지. 근데 정착물이 아니라면 동산이겠죠. 그죠? 근데 왜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정착물이냐 동산인가를 왜 구분하느냐 구분 실익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물건인데 그 물건 중에 어떤 것은 정착물이 되고 어떤 것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착물이나 동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 기준도 있겠죠. 이걸 다 공부하셔야 돼. 한꺼번에 다 못해. 또 다 1, 2월에 다 하면 3월달부터 안 하거네. 그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요런 거는 해주고 싶어도 그죠? 아직 여러분이 민법의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 3번, 4번은 내가 3, 4월에 가서 심화이론 단계에서 설명을 하고 오늘은 부동산의 개념하고 종류까지만. 정착물. 자,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이다. 그럼 정착물이 이제 부동산인데 이 정착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35페이지인가? 정착물 해갖고 나와 있어, 그지? 정착물이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딱 한마디로 정착물을 정의하잖아요. 정착물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설치를 했어.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한 물건이 토지나 건물에 딱 결합이 돼가지고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결합된 물건. 일시적이 아니란 말이야. 항구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 그럼 항구적으로 결합이 됐으면 어떻게 됐다? 계속 부착돼 버렸다 이런 뜻이야. 계속 부착돼 있다. 그럼 계속 부착돼 있으면 고정돼 버렸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 중 이동되지 않게 항구적으로 딱 결합이 돼서 계속 부착돼 있고 고정화돼 버린 물건. 이런 물건을 통틀어 정착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다.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물건으로 항구적으로 결합되어 고정화돼 버린 계속 부착되어 있는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을 통틀어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그 정착물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정착물에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정착물이 있는가 하면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정착물도 있어요.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정착물을 독립정착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정착물을 종속정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이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그 말은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토지 따로 팔고 정착물 따로 처분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하면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정착물을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종속정착물은 뭐냐?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물건. 그러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면 곧 이거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이다. 그런 뜻이네. 토지의 일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야. 토지의 구성 부분. 그럼 토지의 일부, 구성 부분으로 간주되니까 토지를 채우려면 이것들은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종속 정착물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부동산이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정착물 여기까지를 부동산이다 구정을 했어. 그지? 근데 정착물이 뭐냐 말이야.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물건으로 한 구조로 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동되지 않게 계속 부착되어 있는 고정되어 버린 물건을 통틀어 정착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떤 게 있느냐? 아주 많죠. 주택이 있습니다. 상가나 공장이 있습니다. 상가도 있고 또 뭐 공장도 있죠. 그죠? 주택, 상가, 공장 이런 걸 통틀어 뭐라 하죠? 이런 걸 주상공. 아, 그 말도 맞네요. 그치? 이런 걸 통틀어 그냥 건물이라는 거다. 그죠? 그치? 건물,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에 딱 고정돼 버린 물건이지. 그리고 대표적인 정착물이죠. 가장 대표적인 토지에 고정돼 가지고 이동되지 않게 부탁된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이 건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상당히 많습니다. 인목이라 하지 말고 인목은 뭐 그냥 아무거나 인목이라 하나. 이게 나무지 나무. 그지? 나무는 대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등기된 나무도 있습니다. 등기된 나무를 인목이라는 거고요. 대부분 나무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등기되어 있지 않은데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서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수목이라는 거고, 우리 산에 가면 임야에 가면 그죠? 집단적으로 나무가 서식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수목 집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근데 대부분 나무가 등기된 거는 별로 없죠. 근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수목이 있단 말이야. 등기된 수목을 임목, 등기되지 않은 나무를 수목 또는 수목 집단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수목이든 임목이든 뭐든 다 고정돼 가지고 이동되지 않게 딱 부착된 것 아닙니까? 그죠? 대표적인 정착물이죠. 이것들도 또 있죠. 도로 있지. 고정돼 있죠. 교량, 다리 고정돼 있죠. 축대, 토지에 설치했지만 고정돼 있지. 울타리, 담장 고정돼 있죠. 우물, 뭐 국어 상당히 많아요. 아스팔트, 뭐 예를 들면 토지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인데 이것들 전부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딱 이동되지 않게 계속 부착돼 있고 한 구조로 토지에 딱 결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동되지 않게 고정화돼 버렸잖아요. 그죠? 고정돼 버렸지. 이런 물건을 통틀어 뭐 정착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다 정착물인데 이 중에는 이 주택, 상가, 공장, 임목 여기까지는 다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다는 말은 뭐냐? 토지 따로 처분하고 주택 따로 처분하고 각각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등기가 토지와 별도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토지와는 별개로 취급되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땅 토지 따로 팔고 주택 따로 팔고 가능하죠. 이런 거는 이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착물을 독립정착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뭐 수목이나 수목집단이라든가 도로, 육조, 터널, 담장, 아스팔트, 울타리, 우물, 뭐 국어가 도랑이죠. 물이 흘러가는 도랑. 이런 것들은 다 토지에 설치돼서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있지만 등기된 자산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 즉 토지를 팔면 같이 따라가는 거야. 내가 임야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임야에 수목이 무성하게 서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땅을 팔았단 말이야. 산을. 근데 나무는 그냥 두고 땅만 가져가라. 아니잖아요. 산 팔면 나무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이고 이런 정착물들을 통틀어 종속 정착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은 다음 중 정착물 중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정착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국어 이게 나온 적이 있어. 국어. 국어 도랑. 이 도랑은 토지로 도랑을 따로 팔 수 있습니까? 땅 팔 때. 그죠? 땅 팔면 그 도랑도 같이 저절로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거다. 그죠? 이게 뭐라고? 종속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성이 없죠? 그제?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정착물인가 종속 정착물인가 여기까지는 오늘 이제 구분을 해두고요. 이게 정착물이라면 부동산이라 정착물이면 그건 부동산이 되지만 정착물이 아니라면 뭐가 되느냐? 동산입니다. 동산. 그지?
근데 정착물이면 부동산인데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인데 왜 동산인지 정착물을 구분하는가?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정착물이면 부동산이란 말이야. 근데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 되는데 그걸 구분하는 이유는 오늘 맛보기만 한번 보자. 자, 중개사법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중개사 법령, 중개법에서 법정 중개 대상물 하는 게 나오지. 우리 법에 규정된 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은 뭐가 있죠? 토지, 건물, 그 부위가 임목, 따라한다.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제 토지와 건물이 대표적인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이고 임목도 부동산이라 임목도 임목하는 것도 요 임목도 지금 부동산에 정착물이 부동산에 포함이 되는데 정착물에 임목이 있잖아. 그럼 이것도 부동산이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이것도 부동산이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동산을 중개합니까? 도자기를 중개하는 건 아니지, 그지? 예를 들면 그건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법에 정해진 중개 대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부동산이라면 중개의 대상이 되지만 동산은 중개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는 건 중요하고요. 물론 3, 4월 심화 이런 단계에서 가서 이걸 설명을 하겠지만, 그죠? 또 동산은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동산에 저당권 설정합니까? 안 되잖아. 민법에서 저당권 배웠지. 저당권 설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하고 관계되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단 말이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동산이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럴 거야. 아마도. 부동산은 임대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동산은 임대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뭐 사용 대체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임대의 대상은 될 수가 없거든요. 임대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뭐 구분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 동산이냐 정착물을 구분하는가 기준도 있는데 이것들은 아직까지는 정리할 단계는 아니고 3, 4월 심화 이런 단계 3, 4번이니까 3, 4월에 정리하라는 거죠. 1, 2번은 1, 2월에 정리하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자,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물건으로 항구적으로 결합돼서 이동되지 않게 고정화되어 버린 물건을 통틀어 정착물이라고 하고, 그 정착물에는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독립성이 있는 정착물도 있고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 사례도 다르죠. 독립 정착물에 어떤 게 있고 종속 정착물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나중에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요 개념까지를 숙지해 두시고,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만을 뭐라 한다고 우리 부동산 하겠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럼 이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은 바로 이 좁은 의미인 협의에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준부동산까지를 합쳐서 이제 넓은 의미 광의라고 하는데, 이 준부동산이란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하겠다 또는 부동산으로 의제해 주겠다 해서 의제 부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간주해 주겠다 해서 간주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다. 의제 부동산, 간주 부동산, 준부동산 같은 말인데,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한다. 부동산으로 의지해 준다. 부동산으로 봐주겠다 이 말이야. 봐준다. 그럼 얘들도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아닌데 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라니까. 그지? 상호.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용어를 붙일 거 아니야.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하니까 준부동산. 준하여 지급하면 부동산하고 똑같다 이 말이잖아. 그지? 부동산으로 간주해 주는데 왜 부동산으로 간주해 주느냐 하면, 자, 이 준부동산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기계장비라든가 또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이라든가 광업재단이라든가 어건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례를 외울 필요는 없다.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건 뭐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른 과목에 다 나오니까.
모든 과목에 준부동산이 다 나와. 저절로 알게 돼. 준부동산은. 준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이거든요. 근데 왜 이것들은 이제 부동산을 간주해 주느냐면은 원래 선박이 뭔지는 알죠? 뭔데 선박? 배? 배가 다 선박입니까? 참 뭐라 하는데 이건 뭔데? 이건 선박이 아니야. 이거는 선박이라는 게 아니야. 선박은 최소한 20톤 이상이 돼야 선박이라는 겁니다. 배라도 그냥 배를 선박이라는 게 아니고 20톤 이상 되는 큰 배, 요걸 선박이라는 거고, 이런 거는 선박이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통수가 20톤 이상이 돼야 돼. 20톤 이상 되는 큰 배를 샀다. 선박 사나요? 등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내 물건이 된다. 우리 자동차 사면 뭐 하죠? 등록원부를 받잖아. 그죠? 내 이름으로 등록이 돼야 그게 내 물건이 되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그건 도품하고 똑같은 거지. 훔쳐 물건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을 하죠. 항공기 기계도 다 등록합니다. 임목 등기돼 있죠.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 했잖아. 그지? 공장재나 광업재단도 다 등기가 돼 있어요. 어건도 등록을 하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원래 선박, 장소, 항공기, 기계 다 이동이 가능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 아니야. 그럼 이건 부동산이 아니고 뭐고? 동산이지. 이동이 가능하면. 근데 동산은 어떻게 공시를 한다 그랬지 아까? 동산의 공시법은 점유라 그랬어. 점유. 그럼 저것들은 동산이라면 점유로 공시가 가능해야 되는데 전부 등기나 등록을 해두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똑같은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원래는 동산이지만 부동산과 동일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또는 부동산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 말이야. 의지해 주겠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도 부동산이다 아니다? 이단 말이야. 근데 얘들도 부동산인데 이것들은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아니다?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뭐라고 했노 아까? 토지와 정착물밖에 없다 그랬잖아. 민법에서는. 그지? 그럼 이거는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이 있어. 개별법들이. 선박법, 항공법, 건설저당법, 임모에 관한 법률, 뭐 수산업법,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이런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고 개별법, 즉 특별법상 특별법상의 부동산을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야. 민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이 있죠. 그죠? 뭐 선박법이라든가 임모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공장저당법이라든가 이런 개별 법률이 있어요. 그 개별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을 통틀어 준부동산이라고 하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이 있고 또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중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만을 뭐라고?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협의에 다른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에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인정해주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준부동산. 그까지를 합쳐서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어떻게 다르다 하는 거는 구분을 하겠죠? 구분 됐지? 됐다고 했다. 물어본다 좀 있으면. 그냥 안 됐는데 또 됐다고 이러지 말고. 자, 부동산은 이렇게 3대 측면이 있다 그랬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 세 가지 측면을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고요.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합쳐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묶어서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뜻한다 그 말이야. 3대 측면을 묶어서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용어를 한번 붙여보는 거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말은 3대 측면의 부동산 이런 뜻이네. 그죠? 복합 개념이 3대 측면을 전부 합친 개념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자, 36페이지 하단부의 도표 찾았나? 그 도표에 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3개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합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3대 측면 뭔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 세 가지 측면의 부동산을 묶어서 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3대 측면의 부동산이다. 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용어는 비슷한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용어예요. 완전히 다른 용어인데 복합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 복합이 두 개를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두 개의 부동산이 합쳐져 있다 이런 뜻이다. 두 개의 부동산이.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라 토지도 건물과는 별개, 건물도 토지와는 별개 따로따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각각 이게 별개의 부동산인데 이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됐어.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각각 따로따로 별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돼가지고 마치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일체. 결합이 되었으면 한 개 물건처럼 일체로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는 건물과 별도로 등기를 하고 건물도 토지와 별도로 등기를 해요. 그러면 이 토지하고 건물, 요거는 부동산이 지금 한 개가 아니고 뭐야? 두 개죠. 두 개의 부동산인데 요 건물 아래도 토지가 있어. 근데 이 건물 아래에 있는 토지하고 이 건물을 보면 그죠? 두 개의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딱 결합이 돼가지고 마치 한 개 물건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돼서 한 개처럼 이렇게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를 뭐란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딱 떠올라야 돼. 복합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즉 두 개 각각 따로따로의 별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돼서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복합 부동산. 3대 측면, 뭐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한 개의 건물인데 용도가 두 개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6층이죠. 6층 건물인데 1층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층 건물이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그랬구나. 일곱 개 층이다. 근데 1층에서 4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상업용. 그다음에 5, 6, 7층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고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층이라.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7층까지는 상업용. 5, 6, 7, 8, 5층까지는 상업용이고 6, 7, 8, 9, 10, 11, 12. 다섯 개 층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럼 자, 요거는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층수가 3개 층밖에 없죠. 이거는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층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층. 5개 층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죠. 요거는 주상 복합 아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주상 복합 아파트. 그다음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이 안 되죠. 그럼 요거는 주상 복합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고 하는 거다. 주거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이 안 되죠. 4개 층만 주거로 쓰이면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 그거는 연립주택이라는 거예요. 연립주택. 4개 층이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되는 거고요. 5개 층이 돼야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용어도 쓰고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용어도 쓰죠. 근데 주거로 쓰는 층수가 5개 층이면 아파트라고 안 하고 이게 4개 층 같으면 이것도 그냥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용도가 지금 주거용하고 상업용 2개 용도죠. 2개 이상 용도가 결합된 건물을 복합 건물이 한단 말이야. 복합 건물. 근데 이거는 주거용하고 상업용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주상이죠. 그죠? 주상 복합 건물이 되고요. 근데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수가 5개 층 이상이 되면 그때는 이제 복합 건물이라도 아파트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야. 주거용 5개 층 이상이 되면. 근데 5개 층이 안 되면 절대 아파트라는 용어는 쓰면 안 돼요.
아셨지? 나중에 주택에 분류해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이걸 이제 분류하다 보면은 저절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주상복합 건물에 이렇게 2개 이상 용도가 결합된 건물. 오케이? 이걸 주상복합 건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부동산을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또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뭐다, 그리고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해서 그 정착물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어떤 게 있느냐, 정착물에 이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해봤는데 우리 부동산에서 부동산 용어를 써요, 그죠? 부동산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이 뭘 뜻할까? 여기 지금 우리 부동산을 그죠?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뭐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잖아, 그지? 우리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이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정의한 부동산 중에 어떤 부동산을 말할까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 쓰는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일까, 광의의 부동산일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만큼 이제 그지? 생각이 단순하고 짧다 이 말이야. 항상 이제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물을 때 그죠? 협의의 부동산일까 광의의 부동산일까 이랬죠. 그럼 답이 협의 아니면 광의에 있겠죠. 천만의 말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사고를 확장할 줄 알아야 돼. 협의일까 광의일까 그러면 협의 아니면 광의 중에 답을 하거든.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도 아니고 광의의 부동산도 아니야. 만약에 협의의 부동산만 부동산이면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란 뜻이잖아. 부동산 학에서나. 그리고 또 광의의 부동산을 뜻하면 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이지만 경제적이나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제? 근데 좀 전에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도 부동산, 공간도 부동산, 환경도 부동산이야.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도 부동산이고 소비재도 부동산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다 부동산이야. 우리 부동산 학에서나. 그럼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은 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다 포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 학상의 부동산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또 부동산 학상의 부동산은 민법성의 부동산으로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민법성의 부동산은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일부인 협의에만 포함되는 거야. 이게 전부 이것도 부동산 이것도 부동산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뜻한다. 오케이? 자,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해봤는데 OX하시오. 부동산은 3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자연,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연, 자본, 환경, 공간 등이다.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그지? 자본이나 자산 이런 거는 뭐다? 돈 냄새가 풀풀 나지. 자본,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전부 돈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돈이 경제야. 이건 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3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류할 때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1. 자본, 2. 자산, 3. 소비재, 4. 상품, 5. 환경. 써놓고 답하는데도 모르면 그럼 말이 안 되겠지. 당연히 알겠죠. 그 정도나. 이제 작년 출제된 문제는요.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2개,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2개 이렇게 해서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였다 작년에. 자, 올해 시험에 나올 거. 올해는 이제 정착물을 가지고 한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나올 순서대로 보면 정착물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전반적인 문제를 그냥 하나로 낼 수도 있어요. 지문으로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동산은 자연, 위치, 공간, 환경 등이다. 그리고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민법상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여기까지 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자, 근데 협의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지만 주문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틀렸지? 주문부동산은 뭐? 역시 법률적 측면에서 광의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지와 정착물, 민법상의 부동산하고 주문부동산 이건 전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알았죠? 법률적 측면. 그러니까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분류하는가가 바뀌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독립정착물도 있고, 그냥 독립정착물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와 별도로 등기를 하고 있는 물건, 그죠? 또 이제 등기는 돼 있지 않더라도 독립정착물에 포함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설명도 아직 몰라. 왜 민법에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나 미분리 가실,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은 판례에서 독립된 보상으로 간주한다. 이런 거 들어봤나? 알았다. 그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죠? 내가 모르면 안 들어본 거고 안 배운 거죠, 그죠? 뭐, 그지? 그죠? 곧 배울 거야. 나중에 소유권에 가서 민법에서 배울 거니까 그런 것은 이제 독립된 보상으로 간주, 등기는 돼 있지 않더라도 판례가 독립된 보상으로 간주해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나 미분리 가실, 또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이런 것은 독립된 보상으로 간주해준다. 그건 독립정착물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작물은 종속정착물이지만 근데 수확기에 접어들어 있다면 그건 독립정착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다음 단계에서 구분하면 되고, 이 3대 첨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분류하느냐, 또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집에 가면은 뭐 하셔야 돼? 서버노트 해야 되겠죠, 그죠? 서버노트 만들어라 그랬는데, 서버노트를 만들면 이런 가지를 다 적는 사람 전부 다 있어. 막 칠판에 적은 건 다 싸그리 그냥 다 갖다 막 뺏겨서 막 옮기는 사람도 있고, 책 전체를 그냥 다 복사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여기에 적어봐야 얼마를 적겠나, 이거. 이게 수첩인데, 이것도 민법계를 나눠서 두 과목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적어야 되는데, 반씩 나눠서. 그러니까 앞쪽에서 내가 이걸 꼭 적어 놓고 다시 봐야만 혼란이 안 생기고, 또 중요한데 이건 꼭 알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걸 메모를 해두고 다시 안 보면 혼란이 와서 잘 잊어버릴 것 같고, 머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을 적으라 말이에요. 그리고 서브노트를 누가 보는 거죠? 여러분이 정리한 걸?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서브노트입니다. 아셨어요? 나중에 3월이나 되면은 여러분이 숙제를 다 하고 나면 2월 말까지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제가 만든 서브노트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나도 내가 수업을 하고 내가 서브노트를 만들어. 그 서브노트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야. 보여주는데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돼. 남이 아무리 잘해도 그건 남의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내게 줄 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좀 이따 보면은, 그죠? 남의 거 그대로 뺏겨서 적어. 그런 헛수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해도 내가 해야 돼. 시험을 내가 치지 그 사람이 쳐줍니까, 내 시험을? 그죠?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 무슨 말인지? 자, 이번 시간에 서브노트 할까? 첫째 중요할 게 이겁니다. 요 부동산을 3대 첩에서 어떻게 분류하는가, 요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되겠지, 그죠?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는 거다, 요거. 요렇게.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연, 위치, 공간, 환경. 경제적 측면은 이런 거.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나누는데, 요 세 가지 부동산을 포괄해서 뭐? 그럼 요거는 안 적어도 돼. 여기까지만 딱 적으면 돼. 요렇게 딱 적고, 그죠? 요거 1 딱 적죠.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정착물의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착물.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의 한 구조로 결합된 물건. 그리고 정착물에는 독립성이 있는 독립정착물도 있고, 독립성이 없는 종속정착물도 있다. 여기까지 이제 요 정도까지 뭐 정리가 딱 되면 돼.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해야 될 거지, 그지? 그러니까 1번을 적고 나서 2번을 적을 때 이제 여백 없이 바로 그냥 달아서 2번 딱 적는 사람이 있거든. 참 센스가 없어. 그러니까 1페이지에 1페이지에 1번을 적었잖아요. 그럼 2번은 2페이지로 넘겨서 적으라 해봐. 여백을 남겨놓고. 왜? 오늘 수업한 게 다가 아니다. 3, 4월, 5월에 또 할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용이 첨가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럼 그게 첨가를 계속 해가야 되겠지. 여백 없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1 적고 나서 바로 뒤에 2 적지 말고 1페이지 적고 여백이 남았으면 그냥 남겨도 여백을 남기고 뒷장 넘겨서 2번을 적어라, 이런 뜻이다. 알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1번 적었죠. 그러면 또 2번에서 정착물의 개념에서 2 적겠지, 그죠? 그리고 여백 요런 걸 이제 적을 걸 남겨두라, 이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3 적어야 되겠죠? 요거 3 해가지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까지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한 중요 포인트는 이거다. 알았죠?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이거 제발 좀 하지 마라, 수첩에. 그래서 다음에 한번 들으면 이런 건 다 알겠죠? 한 번 들어서 다음에 한 번만 더 들어서 알 수 있는 것까지 옮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봐가지고 좀 압축된 내용을 이렇게 적대 다시 봐가지고 내용을 알기 쉽게 중요 포인트만을 서브노트로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오케이? 부동산의 개념이었고, 쉬었다가
부동산의 분류부터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